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며 남몰래 눈물 흘려본 적 없으신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 아이가 어느새 자라 부모의 마음에 깊은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지 않을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뼈아픈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키운 걸까? 왜 내 아이는 이토록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을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와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부모를 원망하는 거친 가시 돋친 말들 뿐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부모는 길을 잃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이 끊어진 관계의 매듭을 다시 풀어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한 가슴만 부여잡고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오늘날 여러분만의 겪는 고독한 고통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의 과거에도 자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고민했던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길고 고통스러운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을 향한 엄격하고도 애끓는 가르침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인물, 정약용의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지혜를 빌려 이 뼈아픈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버릇없는 자식, 부모의 크나큰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자식에게 정약용은 딱 두 가지를 단호하고 매섭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는 뼈를 깎는 자립의 태도. 둘째, 타인과 세상을 향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하고도 지독한 겸손과 예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기에 앞서 멀고 험한 유배지인 강진의 낡은 주막방에 홀로 앉아있던 정약용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가문은 철저하게 몰락하여 이른바 패족이 되어버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절망에 빠져 학문을 놓아버렸고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소식을 전해 들은 정약용은 아비로서 억장이 무너졌지만 결코 다정한 위로나 값싼 동정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붓을 들어 자식들의 뼈를 때리는 무섭고도 준엄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부모로서의 맹목적인 사랑을 넘어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냉혹한 생존의 법칙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서리빨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냈던 그 절절하고도 엄격한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오늘날 방황하고 엇나가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그 변치 않는 진리의 원칙들을 아주 깊고 치열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는 뼈를 깎는 자립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먼저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어 생활하며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세상 탓, 부모 탓으로만 돌리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부모가 자신을 더 좋은 환경에서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집안에서는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곧바로 짜증을 내며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이 안쓰러워 노후 자금을 헐어 생활비를 대주고 어떻게든 자식의 기분을 맞춰주려 전전긍긍하지만 자식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오만하고 뻔뻔해질 뿐입니다. 급기야 부모가 조심스럽게 독립을 권유하는 날이면 자식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날 이렇게 낳아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이 참담한 사연은 결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궁핍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짊어져야 할 내면의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정신적 파산의 끔찍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에게 끝없이 베푸는 부모의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자식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정약용은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여 패족이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들들에게 이 자립의 정신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패족일수록 더욱 뼈를 깎는 고통으로 책을 읽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천하에 너희를 구제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추상 같은 호통 속에는 부모나 가문의 배경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약한 의존심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아비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이 몰락한 가문의 처지를 핑계 삼아 세상을 원망하거나 누군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알량한 기대 심리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심지어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원망과 불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얻지 않은 것은 결코 소중함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의 힘으로 서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다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냉혹한 이치입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자식이 마땅히 겪어야 할 삶의 시련과 고통을 대신 치워주려 안간힘을 씁니다.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넘어질까 두려워 푹신한 매트를 끝없이 깔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온실 속에서 비바람 한 번 맞지 않고 자란 화초가 어떻게 이 거칠고 험난한 야생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맞고 흔들리며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는 작은 폭풍 후에도 쉽게 뽑혀 나뒹굴게 마련입니다. 버릇없는 자식,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의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보호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치열하게 고민하고 책임을 져본 경험이 없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나약한 응석바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학문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독립적인 안목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의 내면을 지켜내는 단단한 자립의 철학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양계장을 치라는 편지를 보내면서도 단순히 닭을 길러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 닭을 기르는 그 하찮아 보이는 일 속에서도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지탱하는 신성한 땀의 가치를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닭을 기르는 일 하나에도 정성과 학문의 도리가 담겨 있다. 이 말씀은 직업의 귀천이나 환경의 핑계를 넘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온전한 주인으로 서라는 매서운 채찍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버릇없고 의존적인 자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조언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모인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자식의 삶에서 과감하게 물러서는 뼈아픈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무거운 침묵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여 겪는 불편함, 인간관계에서 오는 쓰라린 상처,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끔찍한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자식이 온몸으로 맞고 견뎌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자 가장 차원 높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할 때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낳고 길러준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 이제부터 너의 삶은 온전히 너의 몫이며 네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그에 따른 고통은
오직 네가 짊어져야 할 무게이다. 이 말은 결코 자식을 버리겠다는 냉혹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완벽하게 존중하며 그의 삶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되돌려주겠다는 위대한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경제적 유산 대신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만 하는 지독한 결핍의 상황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식에게 편안한 둥지를 제공하는 대신 거친 하늘을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절박함을 주어야만 합니다. 자식이 원망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쏘아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단호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식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편리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챙기고 여러분만의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의 엇나간 태도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하고 침묵하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가 삶을 대하는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폭력과도 같으며 부모의 맹목적인 지갑은 자식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립이라는 냉엄한 원칙 앞에서는 어떤 예외도 어떤 값싼 동정도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의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둘째, 타인과 세상을 향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하고도 지독한 겸손과 예의입니다.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자녀가 부모님의 사소한 실수나 조금 느릿한 행동에 대해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가시가 돋친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부모에 대한 기본적이고 따뜻한 존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짜증과 오만함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가 조심스럽게 타일러도 요즘 세상은 다 그래요. 아버지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라며 대화를 거칠게 단절해버립니다. 비단 부모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의 종업원을 향해 함부로 반말을 던지거나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힌 타인에게 공격적인 눈빛을 보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감정을 여과 없이 폭발시키고 타인의 입장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예의를 잃어버린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빈곤한 민낯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그야말로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자식을 볼 때면 그동안의 교육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나 하는 깊은 회의감과 절망감이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의 일상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얼마나 무섭도록 엄격하게 질책했는지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벼슬길이 막혀버린 참담한 절망 속에서도 자식들이 행여나 세상의 예법을 잃고 난폭해지거나 천박해질까 보아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매섭게 명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의관을 정제한 후 바르게 앉아 하루를 시작하라. 아무리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몰락한 집안일지라도 결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서슬퍼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 예의와 단정한 태도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허례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내면의 타락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방파제였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이 거친 자는 결국 그 거친 말과 행동에 자신의 영혼마저 먹혀버린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타인과 대화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남의 흠을 들추어내는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말고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함부로 쏟아내지 마라. 화가 날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말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실수가 따르니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던지는 거대한 죽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버릇없는 태도를 문제 삼는 이유는 단지 부모의 권위가 짓밟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의를 잃어버린 자, 타인에 대한 겸손이 없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함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자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외롭고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예의란 타인을 향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 선언이며 겸손은 세상이 나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자식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한들 모래 위에 지은 위태로운 성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의 이러한 오만방자하고 버릇없는 태도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식이 선을 넘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부모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며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반성하기보다는 부모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어 오히려 반발심과 핑계거리만을 키우게 됩니다. 대신 가장 차분하고 낮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끊어내야만 합니다. 네가 지금 한 말은 나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다.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며 네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자식이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세상을 향해 삐딱한 태도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타인에게 무례할 권리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너의 그 오만한 태도는 결국 너 자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독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행동이 가진 파괴적인 본질을 찔러주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자식들의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교정하려 했던 이유는 작은 무례함이 쌓여 결국 한 인간의 운명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을 역사와 삶의 경험을 통해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현대의 잘못된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가져야 하며 그 권위는 윽박지름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존댓말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여러분이 배우자나 이웃을 대할 때 얼마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집안의 엄격한 규칙과 최소한의 예의 범절을 세우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단호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대꾸를 하거나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행동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무례함조차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전부이다라는 옛말은 결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겸손과 예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장착해야 할 생존의 필수 무기입니다. 자식이 이 무기를 갖추지 못한 채 세상에 나가는 것은
맨몸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참혹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비록 자식의 원망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의와 겸손의 원칙만큼은 벼락처럼 무섭게 그리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방황하는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두 번째의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의 서늘한 지혜를 빌려 버릇없고 엇나가는 자식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두 가지의 절대적인 원칙을 매우 깊고 치열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변명 없이 온전히 스스로 책임을 지는 뼈를 깎는 자립의 태도. 둘째, 타인과 세상을 대할 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엄격하고도 지독한 겸손과 예의.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자식을 통제하기 위한 잔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이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단단히 서기 위해 필요한 가장 강력한 영혼의 근육을 키워주는 위대한 철학적 처방입니다. 정약용이 그토록 캄캄하고 절망적인 유배의 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붓을 들었던 것은 결국 자식들이 이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스스로 재건해 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태도를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 한구석을 베이는 듯한 깊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의 버릇없는 태도에 상처받아 쓰러지기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무게와 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나약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식의 투정을 받아주는 감정의 하수구가 아니라 인생의 거친 풍랑을 먼저 겪어낸 거대하고 존엄한 등대이자 산맥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통스럽지만 담담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삶의 고난과 부딪히고 깨지며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그 숭고하고 어려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자식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르침은 짧은 순간의 마찰을 낳지만 결국에는 평생을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삶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식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의 단호하고 엄격한 사랑이 결국 자식을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외롭지만 위대한 결단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